훔쳐간 거야. 너희들이 내 돈을 훔쳐갔어. 이것은 며느리에게 인생을 강탈당한 한 할머니의 복수극입니다. 2,500만 원. 15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며느리 통장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함정인 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잖아요. 차갑게 내뱉는 며느리. 친절한 목소리,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모두 돈을 빼앗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아들이 공범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유진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엄마가 아니라 아내 편을 들었으니까요. 어머니야말로 우릴 이용하시잖아요. 맨날 집에 오시고 세연이 핑계 대시고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반찬 갖다 주는 게 이용이라고, 손주 보고 싶은 게 핑계라고 당당하게.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40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 어머니가 아니에요. 67살 할머니가 법원 문을 두드립니다. 가족을 고소하기 위해. 과연 그녀는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내린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황혼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화면을 켰습니다. 4시 3분. 알람이 울리기 2분 전이었죠. 요즘 들어 점점 더 일찍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어제 시장에서 무거운 배추를 들어 올릴 때 무리했던 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찌릿한 감각이 올라왔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엌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거리다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씻어놓은 그릇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냄비와 프라이팬, 국자와 뒤집개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주방 도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손잡이가 닳고 코팅이 벗겨졌지만 여전히 제 손에 딱 맞았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는 순간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산발했습니다. 손으로 몇 번 쓸어 넘기고는 머리끈으로 묶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마스크를 쓰고 일할 거니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장을 봐둔 재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무, 당근, 애호박.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놓으면서 오늘 만들 반찬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런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있는 두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지난주에 성훈의 집에 갔을 때 세연이가 할머니 두부조림 또 먹고 싶어요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손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웃던 모습이 선했어요. 두부를 꺼냈습니다. 오늘 메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죠. 멸치볶음 대신 두부조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연이가 좋아하는 건 간이 세지 않고 부드러운 두부조림이었어요. 설탕은 조금만 넣고 참기름을 넉넉히 두르면 그 아이가 할머니 거는 달라요 하면서 좋아했었죠.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칼로 네모나게 썰었습니다. 두부가 부드럽게 잘려나갔어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칼질을 하면서도 세연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요즘 그 아이를 본 지도 꽤 됐어요. 한 달? 아니, 한 달 반쯤 된 것 같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누런 잎을 떼어내고 뿌리 부분을 잘라냈어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었습니다. 물이 투명해질 때까지 3번, 4번 헹구면서 흙을 완전히 제거했죠. 손이 차가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감각이 무뎌지는데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생각도 덩달아 무뎌지는 것 같았거든요. 콩나물도 씻고 무도 채를 썰고 당근도 곱게 채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어요. 똑똑똑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렇게 반찬을 만드는 시간이 가장 편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움직이면 됐으니까요. 5시가 되자 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뿌연 빛이 스며들었어요. 시금치를 데치고 콩나물을 삶으면서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참기름, 다진 마늘, 국간장, 깨소금. 익숙한 손놀림으로 양념을 섞었죠. 반찬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시금치나물에는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올라왔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었어요. 무생채는 새콤달콤하게, 두부조림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7시가 되자 모든 반찬이 완성됐습니다. 투명한 통에 하나씩 담으면서 뚜껑을 닫았어요. 통마다 스티커를 붙여 날짜와 메뉴를 적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반찬통들을 보니 뿌듯했어요. 오늘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시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반찬통들을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무겁지만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사장님 또 벌써 나가세요? 쉬는 날이 없으시네. 뭐 이제 익숙해서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요즘 며느리는 잘 지내요? 며느리라는 단어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뭐. 바쁘게들 지내죠. 맞벌이 부부 힘들잖아요. 그래도 사장님이 반찬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진이가 제가 만든 반찬을 먹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장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15분쯤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였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걸으면서 생각했죠. 성우는 요즘 정말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잠깐 들렀다 가는 정도였어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도 하고, 세연이 학교 생활도 들려주고 그랬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성우가 점점 멀어진 게,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으니 아마 5년쯤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가게는 입구에서 3번째였어요. 작은 평수지만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철문을 올리고 불을 켰습니다. 반찬통들을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사장님, 오늘은 뭐 새로 나왔어요? 단골 할머니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부조림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졸였으니까 드셔보세요. 그래요? 우리 손주도 두부 좋아하는데 하나 줘봐요. 몇 살이에요? 올해 3살 됐어요. 이제 슬슬 반찬도 먹더라고요. 3살. 세연이도 그때가 참 예뻤었는데. 옹알이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학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담아주고 계산을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쯤 되자 장사가 잠시 뜸해졌어요.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진열대 위에 두부조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두부를 보니 세연이 생각이 또 났어요. 이걸 가져다 주면 좋아하겠죠. 유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손녀가 좋아하는 걸 할머니가 챙겨주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유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눈빛, 건조한 목소리. 제가 뭐라고 말을 걸면 네, 아니요 정도로만 대답하던 모습. 예전엔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었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괜히 참견인가? 며느리 집에 반찬 갖다 주는 게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손녀가 좋아하는 건데, 한번 갖다 주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두부조림을 따로 포장했습니다. 큰 통에 담아 비닐로 잘 싸서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오후에 장사 마치고 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에 시집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제 방에 들어와 이것저것 간섭하시던 기억.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이건 왜 이렇게 했니 하며 잔소리하시던 모습. 그때 저는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며느리한테 간섭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유진이한테도 최대한 참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고 육아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관계가 멀어진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턴가 유진이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가까워지려고 해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벽.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손녀가 좋아하는 반찬 갖다 주는 거. 그게 다입니다. 별다른 의미 없어요. 오후 4시 장사를 마쳤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두부조림통이 꽤 컸거든요. 성훈의 집까지는 버스로 30분쯤 걸렸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가는 걸까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세연이만 보고 오면 돼. 유진이 얼굴 안 봐도 돼. 그냥 반찬 놓고 올게요. 손에 힘을 주어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견뎌왔으니까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일어서서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세연이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이 정도 무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파트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장바구니를 들고 있으니 팔이 저렸지만 곧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1203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반찬만 전해주고 오면 돼. 세연이 얼굴만 보고 띠링똥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유진이었습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선이 제 어깨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응, 유진아. 반찬 좀 만들어서 왔어.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비켜서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익숙한 신발장이 보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으면서 유진의 뒷모습을 봤죠. 그녀는 이미 거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세연이는 집에 있니? 학원 갔어요. 아, 그렇구나. 몇 시에 와? 5시 반쯤이요. 지금 4시 반이니까 1시간 후였습니다. 기다릴까 하다가 관뒀어요. 유진이 표정을 보니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유진은 소파에 앉더니 다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반찬 어디에 놓을까? 부엌에 놓으세요. 말투가 건조했습니다. 부엌 어디에 놓으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부엌이라고만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갔죠. 부엌은 깨끗했습니다. 설거지가 다 되어 있었고 싱크대도 말끔했어요. 냉장고를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여는 게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반찬을 놓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다시피 했어요. 물병 몇 개와 요구르트, 그리고 김치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먹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부조림통을 냉장고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 무생채도 차례로 넣었어요. 냉장고가 조금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장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죠. 유진은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고 물 한 잔 권하지도 않았거든요. 뭐 마실 거 없니? 물이라도. 냉장고에 있어요. 스스로 가져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와서 제가 물을 따라 마셔야 하는 상황. 목이 말랐지만 그냥 참기로 했어요. 괜히 더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진은 계속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요즘 바쁘니? 네. 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째깍, 째깍, 째깍. 성우는 언제 들어오니? 늦을 거예요. 회식 있대요. 그렇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모았어요. 손톱을 봤습니다. 시장 일을 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유진의 손은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손톱에 투명한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죠. 그때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바로 받았어요. 응, 나야.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밝고 생기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맞아, 그거 내가 처리했어. 서류는 이미 보냈고. 유진이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니, 그 정도면 괜찮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면 되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사람과 농담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통화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5분, 10분. 저는 그냥 앉아서 기다렸어요. 다른 도리가 없었거든요. 장바구니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땀에 미끄러웠어요. 유진이 통화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더니 노트북을 열었어요.
아까처럼 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세연이 요즘 학교는 잘 다니니? 네. 공부는 잘하고? 네. 단답형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손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화가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두부조림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또 만들어 왔어. 세연이한테 맛있게 먹으라고 전해줘. 네, 알겠어요. 무덤덤한 반응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일 처리하듯 내라고만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더 있어봤자 서로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난 이만 갈게. 세연이한테 할머니 왔다 갔다고 전해줘. 네. 유진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을 돌아봤죠. 유진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잘 있어. 네, 조심히 가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딸깍. 차갑게 닫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서운함? 분노? 아니면 슬픔?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모든 게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손으로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빈 장바구니를 들고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올 때보다 가벼워야 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집 안에서 저는 뭐였을까요? 손님도 아니었어요. 손님이었다면 차라도 한 잔 대접받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가족도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면 저렇게 냉정하게 대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 중간 어딘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또 생각했죠.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을 준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했어요.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거리를 두면 둘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가득했어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 집은 항상 이렇게 조용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유진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던 모습, 건조한 목소리, 형식적인 인사, 모든 게 제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어요. 유진이도 바쁠 거야. 일도 있고 육아도 있고 나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거야.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바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나아질까? 언젠가는 좋아질까? 그런 희망을 품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날은 유진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설거지를 막 끝내고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죠. 휴대폰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결혼한 지 7년 동안 유진이 먼저 전화한 적은 손에 꼽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성우가 부탁해서 걸었던 거였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난번 집에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어머니,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뵙고 싶은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세연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성우한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한테 좋은 정보가 있어서요.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니. 갑자기 뭘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몇 시에 가면 되니? 2시쯤 오시면 돼요.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점심까지 준비한다는 말에 더 놀랐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명절에도 외식을 했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네, 어머니. 내일 뵐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습니다. 혹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1시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도 깔끔한 걸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2시 10분 전에 성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유진이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랐어요.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뭐 끓이고 있니? 된장찌개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기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오랜만에 어머니 모시는 건데요. 소파에 앉으라는 말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유리컵에 얼음까지 넣어서요. 성우는 회사에 있니? 곧 와요. 오늘 일찍 나온대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어. 성우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려는 게 보였습니다. 일 힘들지? 괜찮아요. 요즘 좀 바쁘긴 한데. 유진이 식탁으로 가더니 밥을 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밥 먼저 드실까요? 그래, 그러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우도 옆에 앉았어요. 유진이 된장찌개를 떠서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김도 구워져 있었고 계란말이도 있었어요.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밥을 먹는 동안 유진은 계속 신경을 썼습니다. 반찬을 권하고 국을 더 떠다 주고 물을 채워주고 어색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유진이 커피를 내왔어요. 직접 내린 커피였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어머니, 오늘 뵙고 싶었던 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옆에서 커피만 마시고 있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어머니한테 좋은 정보가 있어서요. 제가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 요즘 노인분들을 위한 특별 세제 혜택이 있더라고요. 적금이나 예금에 대한 세금 감면이요. 세금 감면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적금이 꽤 됐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게 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명의를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특히 가족 명의로 된 자산은 더 유리하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계속 설명했어요. 종이까지 꺼내서 숫자를 보여주면서요. 어머니 명의로 하면 1년에 100만 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팔아서 1년에 버는 돈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적금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명의는 어머니 거지만 실제 운용은 저희가 하는 거죠.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세금도 아끼고 이자도 더 받으실 수 있고, 그래도 내 돈인데. 물론이죠. 어머니 돈이에요. 다만 어머니 이름이라서 가능한 조건들이 있어서요. 유진이 다시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잘 모르는 단어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가족끼리 명의를 활용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거죠.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합법적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했어요. 그럼 내 도장이 필요한 거니? 네, 은행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처리할게요. 유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명의의 적금 통장이에요. 이걸 저희가 관리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적금이었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모아온 돈 2,500만 원쯤 됐습니다. 갑자기 망설여졌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함께 모은 거였어요. 매달 10만 원씩 빠짐없이 넣었던 돈. 남편은 이 돈은 나중에 우리 노후 자금이야라고 했었죠. 어머니, 유진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복잡한 내용들이 빼곡했습니다. 읽어보려고 했지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정확히 뭐라는 건데? 어머니 적금을 저희 이름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머니 거지만 운용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운용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돈인데 저희가 함부로 못 써요. 그냥 세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설마. 성우가 제 아들인데 설마 나쁜 짓을 하겠어요. 유진이도 며느리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알겠어. 그럼 어디에 도장 찍으면 돼? 여기요. 유진이 펜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세 군데였어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도장이었어요. 도장을 들고 서류를 봤습니다. 잉크를 묻히려다 손이 멈췄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유진과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다시 나빠질 것 같았어요. 잉크를 묻혔습니다. 첫 번째 칸에 도장을 찍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도장이 찍힐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대로 한 건가? 괜찮은 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의 흔적이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소중하게 모아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미 도장은 찍혔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저 괜찮을 거라고, 가족인데 설마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훈의 집에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유진의 친절했던 목소리도, 성호의 안도하던 표정도 이제는 기억 속으로 흐려져 갔습니다. 세연이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2월 15일. 손녀가 이제 9살이 됐어요. 작년엔 케이크를 사들고 갔었죠. 세연이가 할머니 최고예요라며 껴안아줬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올해도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시장 끝나고 빵집에 들러 딸기 케이크를 샀습니다. 세연이가 딸기를 좋아했거든요. 케이크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오후 5시쯤 성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세연이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주일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응, 세연이 생일이라서. 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비켜서긴 했지만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거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의 친구들인 것 같았어요. 여자 3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아, 할머니 왔어. 세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세연이. 생일 축하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어요. 세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케이크다. 할머니가 딸기 케이크 사왔어. 맛있게 먹어. 유진이 다가와 케이크를 받아갔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무표정하게 받아들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았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유진의 친구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눴지만 대화는 거기까지였어요. 친구들은 다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도 부엌에서 나와 친구들 옆에 앉았어요. 아까 그 얘기 계속해봐. 응, 그래서 말인데.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케이크 언제 먹어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케이크 먹어도 돼요? 유진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언니들이랑 얘기 중이야. 세연이가 시무룩해졌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세연아, 할머니랑 방에 가서 놀까? 응. 세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침대, 옷장이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인형을 꺼내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새로 산 거예요. 예쁘다. 이름이 뭐야? 보라예요. 1시간쯤 세연이와 놀았습니다. 인형놀이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세연이는 즐거워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7시가 됐습니다. 슬슬 나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세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유진아, 나 이만 갈게. 유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를 멈추고요. 벌써요? 벌써라는 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2시간이나 있었는데 차 한 잔 권하지 않았거든요. 응, 집에 가야지. 네, 조심히 가세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인사했어요. 친구들은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세연이만 배웅을 나왔어요. 할머니, 또 와요. 그래, 또 올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세연이가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집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똑같았어요. 차 한 잔 권하지 않고 인사는 형식적이고 대화는 단답형. 마치 저는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3월 중순쯤이었어요. 성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적금은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응, 아들아. 저번에 도장 찍었던 거 말이야. 네, 어머니. 그게 어떻게 됐어? 아, 잘 처리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혹시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건 유진이가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유진이한테 말씀드릴게요. 알았어. 어머니, 다른 일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냥 궁금해서. 네, 어머니. 그럼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그래, 일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았어요.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유진이한테 물어봐야 하는 걸까? 제 돈인데. 며칠 후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적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관뒀어요. 괜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4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훈의 집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라 혹시나 싶어 들렀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갔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인터폰 너머로 들렸습니다. 나야, 유진아. 반찬 좀 가져왔어. 지금 좀 바빠요. 응? 잠깐만 문 열어줘. 이것만 주고 갈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어머니, 미리 말씀하시고 오시면 안 돼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리 말하고 와야 하다니. 친정 어머니라도 이렇게 대하진 않을 거예요. 미안해. 그냥 지나가다가.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도 일정이 있어서요. 알았어.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들고 그대로 돌아서야 했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만 흘러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와서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은 반찬들이었어요.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까? 저 사람들한테 나는 뭘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성우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유진이가 너무 심하다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부부 사이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성우가 유진을 나무라면 유진은 더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 세연이는 어쩌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자주 가서 그런가? 스스로를 탓했어요. 며느리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바쁜데 시어머니가 자꾸 오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바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유진은 처음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남편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면서 온 모양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1시간 후면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나가고 손님을 맞이하겠죠.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생긴 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금이었어요. 그 금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장 손님도 늘었어요. 반찬도 더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바빠졌죠.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장사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반찬통을 씻고 진열대를 닦으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봤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고객님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잔액 340원. 처음에는 무슨 문자인가 싶었습니다. 보통예금이라니. 저는 보통예금을 쓰지 않았거든요. 시장 매출은 현금으로 받아서 집에 보관했고요. 스팸 문자인가 싶어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은행 이름이 제가 거래하는 곳이었거든요. 다시 문자를 읽어봤습니다. 보통예금, 이체, 잔액 340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설마,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2번 만에 겨우 로그인했습니다. 계좌 목록이 떴습니다. 보통예금 적금. 적금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가 보였습니다. 해지된 상품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해지. 15년간 모아온 적금이 해지됐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또 봤어요.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지된 상품입니다. 거래 내역을 눌렀습니다. 오늘 날짜가 보였어요. 5월 23일 오후 2시 13분. 2,500만 원 해지. 보통예금으로 입금. 그리고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누가 해지한 거예요? 왜 제 허락도 없이? 그때 떠올랐습니다. 도장, 2달 전에 찍었던 도장, 유진이가 보여줬던 서류, 운용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라던 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실수인지.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번호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3번 만에 겨우 연결했어요.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요. 제 적금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정보를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객님, 오늘 오후 2시 13분에 적금이 해지되셨네요. 그게 제가 해지한 게 아닌데요. 본인 계좌로 입금된 후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위임 계약에 따른 정상 처리입니다. 위임 계약.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위임 계약이요? 네, 고객님께서 지난 3월에 작성하신 위임장에 따라 처리된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위임장. 그때 찍었던 도장.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계좌로 이체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수령인과 직접 연락하셔야 해요. 수령인이 누구예요? 김유진 고객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유진이가, 며느리가 제 돈을 가져갔어요. 2,500만 원을, 15년 동안 모은 돈을. 가게 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의자를 붙잡았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집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걸었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탔는지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8시쯤 된 것 같았습니다. 거실불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어나 불을 켤 기력도 없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남편이 웃으며 통장을 쓰다듬던 모습.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으면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닦았지만 계속 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새벽 4시가 됐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나 반찬을 만들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7시쯤 겨우 일어났습니다.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대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자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적금이요. 어제 해지됐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고객님. 3월 15일자 위임장에 따라 어제 해지 처리됐습니다. 위임장을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직원이 서류를 찾아 보여줬어요. 거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3군데에.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이체가 완료되어서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수령인과 직접 해결하셔야 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법적 조치, 그 단어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유진아, 나야. 네, 어머니. 내 적금 말이야. 네. 왜 해지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잖아요. 도장도 찍으셨고. 목소리가 태연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내 허락을 받아야지. 위임장에 다 명시되어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그 돈 어디다 썼어? 가족을 위해서요.
투자했어요. 무슨 투자? 그건 어머니가 알 필요 없어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띠띠띠. 신호음만 울렸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쉽게 속고 쉽게 당하는 사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온종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왔고 또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존엄의 문제라는 걸. 사흘을 꼬박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나. 밤마다 고민했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성호를 만나는 거였어요. 제 아들을,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5월 26일 일요일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성호야, 오늘 집에 있니? 네, 있는데요. 지금 가도 되니? 할 얘기가 있어서.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는지 성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가서 얘기하자. 1시간 후에 갈게. 네, 알겠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어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훈의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우가 열어줬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거실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성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어요. 유진은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네, 어머니. 내 적금 말이야.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어머니, 그거는 너 알고 있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차갑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유진 씨한테 묻는 게 아니야. 성우한테 묻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성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유진이가 잘 처리한다고 해서요. 잘 처리? 내 허락도 없이 돈을 가져가는 게 잘 처리하는 거야? 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가족을 위한 투자예요.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예요. 그래도 내 허락을 받아야지. 어머니께서 도장 찍으실 때 다 설명드렸잖아요. 필요에 따라 운용한다고. 운용이 이런 거였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냥 적금에 넣어두면 손해예요. 인플레이션도 생각하셔야죠.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금융 지식이 있으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예요. 가족? 네, 가족이요. 어머니도 성우도 세연이도 우리 모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가족이라면 내 허락을 받아야지.
가족이라면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돈을 가져가고 나서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돈 그냥 두면 세금만 나가요. 저희가 활용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이익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신뢰야. 믿음이야.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로 코웃음을 쳤어요. 신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말하면 시대 모르는 사람 취급받아요. 뭐라고?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세대는 그렇게 살았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똑똑하게 살아야 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시대를 모른다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나한테 무식하다고 한 거잖아. 성우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유진이도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성우야,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우야, 대답 좀 해봐. 어머니, 뭐? 저도 유진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 돈, 어머니 혼자 쓰시는 것보다 저희가 불려서 나중에 세연이 교육비로 쓰는 게 나아요. 내가 언제 혼자 쓴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내 돈을 훔쳐간 거야.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훔치다니요?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셨어요. 동의를 속여서 받았잖아. 속인 거 아니에요. 서류에 다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읽으신 거죠.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제 말은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너희가 나를 이용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제껏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용이요? 어머니야말로 우릴 이용하시잖아요. 반찬 갖다 주면서 우리 집에 올 핑계 만드시고. 뭐?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외롭다고 우리한테 기대시잖아요. 우린 바쁘다고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내가 너희한테 기댔다고? 안 그래요? 맨날 집에 오시고 세연이 핑계 대시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뭐든 되는 줄 아세요? 가족도 선이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성우가 다시 말렸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왜요? 사실을 말하는데.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나 어머니 편 들지 마요. 부부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봤어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섰어요. 나간다. 어머니. 성우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해 푸세요.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돌아봤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미안해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나쁜 뜻이 아니면 뭐야? 좋은 뜻으로 남의 돈 가져간 거야? 어머니 돈이 아니라 가족 돈이에요. 가족 돈? 네, 우리 모두의 돈이요. 나중에 다 어머니한테 돌아갈 거예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래. 가족 돈이면 내 허락을 받아야지. 가족이라면 대화를 해야지. 저희가 대화하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니, 성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밝았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녀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제 존재에 대한 문제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뭐였을까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귀찮은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무료 법률 상담, 노인 권익 보호.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월요일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뒀어요. 오전 10시 상담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어요. 법률 상담이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기다렸어요.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겠죠. 이순덕님, 이름이 불렸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줬던 위임장 사본,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제 적금이요. 며느리가 제 허락 없이 해지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한참 동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셨네요. 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임장의 내용을요. 대충은요. 세금 혜택 받는다고. 여기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임인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신 거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수 없나요?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본인이 동의하셨으니까. 다만요? 사기나 기망에 의한 동의였다면 다를 수 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로 속였다는 증거가 있으면요. 증거요? 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증인. 뭐든 좋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증거, 딱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문자는 몇 개 있어요. 유진이가 보낸 거요. 보여주세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적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짧은 문자들이었어요. 이건 좀 약해요.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했다거나 거짓말로 유인했다는 내용이요. 녹음해둔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했을 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돈을 돌려달라고.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소송할 때요. 소송이라는 말에 주저했습니다. 가족끼리 소송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가족이라는 게 중요한가요? 어머니 권리가 중요한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더 존중했어야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니 울컥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다시 오세요.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소송, 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다른 지점이었어요. 거기서 위임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위임장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취소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위임 취소 신청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계좌를 건드릴 수 없나요? 네, 더 이상 권한이 없어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어요. 집에 와서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유진이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파일에 넣어 차곡차곡 쌓았어요.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 손을 뻗어 만졌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가 모은 돈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며칠 후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오세요. 왜? 세연이 학예 끝나고 다 같이 밥 먹으려고요.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어요. 알았어. 갈게. 어머니, 저번 일은 그날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6월 8일, 그날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 말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첫째, 적금 해지가 부당했다는 것. 둘째, 며느리의 태도가 존중이 아니었다는 것. 셋째, 이제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 적으면서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어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목요일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어요. 염색도 했습니다. 새하얀 머리카락을 검게 물들였죠.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금요일에는 옷을 샀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 격식 있는 옷이었어요. 토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내일 지켜봐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넣었어요. 증거 자료들, 위임장 사본, 거래 내역서.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성훈의 집은 12시에 가기로 했거든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끝이구나.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날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가 보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끝내자. 제대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링똥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였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유진이 있었어요. 세연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세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유진이 주문한 음식이 배달됐어요. 중국집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습니다. 세연이가 즐겁게 먹었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유진과 함께 부엌에 섰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번 일은 오해예요.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만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연이가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성우와 유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뭐예요, 어머니? 유진이 물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예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우가 집어들었어요. 5월 23일. 적금 2,500만 원 해지. 김유진 계좌로 이체. 성우가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거 맞아. 내 돈이 며느리 계좌로 갔어. 내 허락도 없이.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설명드렸잖아요. 설명이 아니었어요. 변명이었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사본이었어요. 이것도 봐요. 내가 도장 찍은 위임장. 여기 어디에도 적금을 해지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운용 권한이. 운용과 해지는 달라요. 나도 이제 알아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상담 내용을 꺼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이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대요. 성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사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내 돈을 가져간 게 너무한 거지.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나중에 이익이 나면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네. 이익도 필요 없고 당신들도 필요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부터 당신들과는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 어머니가 아니에요. 유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했잖아요. 가족이 이런 건가요? 저희가 언제... 항상이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반찬을 가져가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손녀 생일에 가도 차 한 잔 안 주더군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미리 연락하라고 했죠. 유진이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돈은 가져갔어요. 15년 동안 모은 돈을, 남편이랑 함께 모은 돈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뭐였어요? 이용할 사람? 귀찮은 사람?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해봐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성우야, 내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지?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이야? 나는 내 어머니야. 내가 지켜줬어야 했어. 성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늦었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갈 거예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머니, 제발. 유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소송하시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가족끼리 소송을?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게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요. 세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무릎을 꿇고 세연이를 안았습니다. 마지막 포옹이었어요. 할머니가 한동안 못 올 거야. 왜요? 할머니가 바쁜 일이 생겼어. 언제 와요? 나중에. 세연이가 더 크면. 세연이가 울먹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세연아.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불렀습니다. 돌아봤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발. 이미 생각 다 했어.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햇살이 따뜻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한 달 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한 반찬 가게였어요. 단골 할머니가 섭섭해했습니다. 사장님, 왜 그만두세요? 이제 좀 쉬려고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제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짐을 정리했습니다. 냄비, 프라이팬, 국자. 모두 20년 동안 함께한 것들이었어요.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쉴게.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유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석 달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짐을 풀면서 새로운 시작을 생각했어요. 이제 67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들었어요.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여행도 갔어요.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오래 참았구나. 이제는 안 참아도 되는구나. 어느 날 성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어요. 세연이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도 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다는 거였어요.
어느 가을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랑 달라요. 웃음이 났습니다. 진심으로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어요.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천천히 마셨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존엄을 되찾았으니까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황혼극장이었습니다.